반갑습니다. 우선 서현수 교수님 발제에서 북유럽 쪽에서 이렇게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가이 스탠딩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본소득론자들은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높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올릴 만큼 올렸고, 다 촘촘하게 다른 것들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도상국 쪽에서 높다. 이렇게 말을 한 걸 잠깐 해석하고요. 조석조 교수님 발제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그 부자들이 다 마이클 조단이 아니죠.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뭐 영국 NBA에서도 뛸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우리는 그 좀 특이하게 상위 10%의 그죠? 소득 비중이 되게 높죠.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에서 1등이더라고요. 43%인가. 근데 그들이 무슨 국제사회에 나가서 뭐 굉장히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받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 공무원들, 그죠? 공공부문. 삼성 반도체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삼성 반도체 이런 분들은 숫자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세계적인 경쟁력 가진 분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은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노조의 보호, 역사적 경로, 이런 걸 통해서 연봉이 1억,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현대 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근데 제 동생이 미국 가면은 연봉 1억 받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수재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제하실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그 글로벌화된 가운데서 고소득자들이 외국으로 나갔을 때 이면은 적어도 우리한테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10%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 토론자님께서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한 어떤 발제는 조석조 교수님이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왜 부자들한테는 똑같이 돈 나눠준다 하면 상당히 일단 저항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재분배 정책임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서, 사실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재분배 정책이에요. 기본소득은 재분배 정책인데, 하나만 더 보태자면 조석조 교수님 발제에서는 이 재분배 정책이 기존에 존재하던 시장소득에 근거한 재분배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여기에 좀 다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지만,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유부 분배 이런 거.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소득이 1차 분배고 세금을 통해서 재분배한 것이 2차 분배. 복지라면 좀 0차 분배 차원에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함께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환경, 공기, 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산할 때 쓰지 않냐. 여기다가 이제 토지는 예전부터 힐리준지 때부터 얘기를 되어왔죠. 이제 토지가 기본적으로 공유부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제 데이터죠. 빅데이터. 우리 그 시대전환에서도 벌써 이 빅데이터 관련된 1차적인 발의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민법에 전기가 물건이 되는 과정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전기라는 물건, 이런 게 물건인데 전기가 물건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물건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발의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들, 심지어 어떨 때는 뭐 좋은 목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개발 이익이 올라가잖아요. 그 개발 이익도 사실은 이 공유부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의 공유부로 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분배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잘 정리하시는데, 그게 이런 차원을 우리가 포함시키면 되게 좋은 학문적 연구 과제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국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소득 가지고. 뭐 다 아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가 법안이 발의되어 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성일종 의원이 발의했는데, 그거는 그냥 대통령 산하에 기본소득 연구위원회 만들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병철 그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제정안이 있고 시다제정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주되게 얘기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얼마부터 시작하냐, 뭐 이런 거. 얼마부터 시작하냐. 그 다음에 뭐 언제 이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걸 끊느냐.
외국에 9년 나가 있으면 끊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게 디테일한 수준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냐 마냐 가지고 뭐 기본소득 반대론자들, 이상희 교수, 양재진 교수 뭐 이런 차원의 논쟁도 막 있는 거 하면 또 이거는 작년 정도에는 뭐 팟캐스트 몇 개 하고 뭐 이상한 뭐 그 연구자들 모임에서만 얘기되던 것이 지금은 봐요? 여론조사 1위 여당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 한다고 하지. 야당 대표가 한다고 하지. 이게 그냥 1년 만에 막 상전벽해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코로나 이런 게 되게 컸고. 근데 그 중에서 조석주 교수님을 제가 지정 토론자이기 때문에 최저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본소득을 강조하시던데 짧게 금연이 아닌 다른 면에서의 기본소득도 있다. 특히 제가 속한 정당이 왜 30만 원부터 출발하자고 하냐. 이게 30만 원은 최저소득 보장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증세 없이 어떻게 머리를 막 짜내서 증세 없이 출발할 수 있는 기본소득 출발을 3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게 187조가 들어요. 예. 그 왜 30만 원을 잡았느냐만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이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설명하신 거와 좀 다른 차원에서 기본소득. 건설 일용직 근로자 K가 있다고 칩시다, 노동자. 그 일용직 근로자는 한 1년 전까지는 하루에 10만 8천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추가돼가지고 9.8%를 일당에서 또 빼요. 그래서 9만 8천 원을 받아요. 하루에 9만 8천 원을 받으면 곱하기 막 해놨었는데 안 보고 얘기하면 대충 한 달에 120일 일하면 한 180만 원쯤 돼요. 190만 원쯤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게 공식 통계를 잡을 때는 두서가 없는데 하여튼 12만 원을 일당이 책정됐는데 일용직 사무소에서는 쉽게 말하면 9만 8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12만 원에서 10만 8천을 수수료 떼고 그럼 10만 8천, 12,000원 수수료 떼면 10만 8천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들어가가지고 9만 8천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근로자가 일용직 노동자가 애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애들이 있으면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되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차상위 한부모를 되려고 노력을 해봐요. 근데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차상위 한부모는 중위소득의 50% 이하거든요. 중위소득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중위소득이 얼마냐면은 써놨는데 여기 중위소득이 1인 가구는 176만 원이에요. 만약에 아이들과 떨어져 살면 또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돼요. 176만 원이고 그렇게 되려면 한 달에 88만 원 이하를 벌어야 돼요. 중위소득의 반 이하니까. 한 달에 88만 원 벌려면 9일만 일하면 88만 원 벌거든요. 도대체 이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낮아요, 사실은. 기준이 되게 낮아가지고. 근데 또 살다가 보면은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차상위 계층 돼봤자 또 혜택도 또 별로 없어요. 뭐 문화누리 카드라고 1년에 9만 원 쓸 수 있는 거 주고 아시죠? 그리고 교통비 뭐 분기별로 좀 나오고 애들 학비 주고 그 다음에 굳이 차상위 계층이 되지 않아도 대학교 등록금이 가장 부담인데 그거는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돈을 적게 벌어가지고 차상위 계층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되게 늘 생활은 빠듯하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뭐랄까 몸이 아프거나 또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 또 혼자 집에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한테 돈 한 30만 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너 30만 원도 없나 하지만 보통 통장에 돈이 다 떨어져가고 이럴 때는 주변에 사람도 좀 없어지거든요. 사람도 없어지고 또 무슨 복지를 신청하러 동사무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그런 마음을 잘 쓰기가 힘들어요. 뭐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 송파 세모녀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예전에 2011년도에 그 누구죠? 시나리오 작가 최 씨? 가장 인상적인 말이었잖아요. 남는 밥과 김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또 그런 게 올해 3월 달에 만약에 내가 어떤
잠깐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소득이 막 없다 칩시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주민센터 가가지고 내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전해의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3월 달에 아프면은 만약에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내년 9월 달에 주어져요. 이 18개월의 기간은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곤란한 상황과 수급의 시간 간격 이것이 발생합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그래서 이 건설거래자 K씨도 그렇고 송파 세모녀도 그렇고 시나리오 작가 K씨도 그렇고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매달 국가가 30만 원을 넣어준다. 그것은 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K씨 저거든요.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구스방 페인으로 한 5개월째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한테 그때 부모한테 전화하기도 쪽팔리고 친구한테 연락하기도 안 되고 그 인간관계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30만 원이 계속 들어온다. 이 최저 소득 보장 이건 안 되죠, 하여튼. 근데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문득 이렇게 난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삶을 마감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그걸 방지해주는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조건이 30만 원 주면 그 최 작가 그 사람은 남는 밥과 김치를 원했는데 30번 이상 먹을 수 있어요. 송파 세무녀도 3명 다한테 30만 원 주면 90만 원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아마 목숨을 끊지 않을지도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우리 정당에서 얘기한 30만 원 정도 최소득 보장 이게 안 되는 정도겠죠. 이게 출발을 하려는 것은 뭐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아시스 같은 거죠. 사막을 여행하다가 자그마한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거는 농업용수로도 못 쓰고 뭐 물레방아도 못 돌리고 그러죠. 그러나 그 여행자에게 잠깐 목을 추이고 계속 여행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기본소득은 오아시스다. 감사합니다.